네. 그래서요, 지금 이 몬트리올 협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다섯 가지 협약이 이제 통합이 되었습니다. 뭐 여러분 보통 뭐 WTO, 그러니까 공법, 국제 통상, 무역 관련한 공법적 차원의 법, 또 보시면은, 뭐 그렇습니다만은, 보통 이그 협약 앞에는 뭐 recognizing, 뭐 forming 뭐 이렇게 동명사 형태로 해가지고 이 협약 당사국들은 뭘 인식하며 재확인하며 여기 뭐 reaffirm인가요? 예. 그러니까 협약 그 체결의 배경이 쭉 나와 있습니다. 뭐 우리 교재 뒷부분에 원어로도 돼 있고요. 어, 그러니까 이 뭐 국제 이게 영미 계통 그리고 서양 사람들 문화인데요. 이 여러분 우리 대한상사중재 모범계약서 제가 뭐 한번 시간 있으면 보시라고 그랬는데 국제거래법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보면은 이제 서양 사람들이 어떻게 어떤 문화로가 쭉 발전돼 왔는가 법 문화랄지 그 공법 조약도 뭐 계약법적 원리에 있고요. 뭐 물론 다루는 사항은 이제 에, 주로 이제 공법입니다만은 이 부분은 이제 항공운송계약 관련한 거니까 사법적 부분인데요. 이렇게 당사자 사적인 계약법도 보면 이제 시작이 뭐 in witness thereof 해가지고 전문 부분이 있습니다. 협약에 이제 이런 전문 부분이 있고요. 보면은 이제 총칙의 적용 범위가 있으니까요.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이 협약은 항공계와 유상으로 수행되는 승객, 수화물 또는 화물의 모든 국제운송에 적용된다 이렇게 돼 있고 이 협약은 항공운송기업 미 항공계에 의하여 무상으로 수행되는 운송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무상 그러니까 물품을 운송해서 인도하고 대가를 받지 않는 무상 항공운송 계약에도 이게 적용이 되겠습니다. 뭐 등등. 예, 그리고 이제 예정기항지가 타국가 영역 내에 존재하는 그런 항공운송의 경우에는 이 그 항공운송 계약이 적용된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제운송이 뭐냐? 이 협약 목적상 운송 후 중단 또는 환정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출발지와 도착지가 두 개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 또는 출발지와 도착지가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에 있는 운송으로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타국가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운송 전형적인 이제 국제 운송에 해당이 되겠죠. 예정 기항지가 존재한 타국가가 이 협약의 당사국인지 여부는 불문한다.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단일의 당사국 영역 내의 두 지점 간 수행하는 운송의 경우에도 타국가 영역 내에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은 이 협약의 목적상 국제 운송이 아니다. 그러니까 타국가 영역 내에 합의된 예정 기항지가 존재하지 아니하면 이런 경우에도 국제 운송이 아니고요. 그 보면은 이제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단일의 계약 형식 또는 1년의 계약 형식으로 합의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하나의 불가분의 운송이라고 간주된다. 그러니까 적용 범위 판정에 있어서 불가분의 운송이 된다는 것입니다. 뭐 등등. 1년의 계약이 전적으로 동일국 영역 내에서 이행된다는 이유만으로 국제적 성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이 몬트리올 협약이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등등. 적용 범위이어서 이제 승객, 수화물, 화물의 운송과 관련된 증권, 그리고 당사자 의무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뭐 화물에 관련 4조서부터 이제 화물, 5조, 항공운송장 또는 화물 수령제 기재사항 뭐 등등 쭉 여러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뭐 뒷부분에 있으니까요. 한번 시간이 나면 읽어보시고요.
자, 지금 우리나라 상법도 국제항공운송에 관해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상법을 보면 제2편 육상운송계약, 제5편 해상운송계약, 2011년 개정으로 제6편 항공운송 부분이 신설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이제 바르샤바 협약에는 가입하지 않고 헤이그 정서에는 가입했습니다. 헤이그 정서, 제가 아까 24조라고 말씀드렸나요? 21조네요. 21조 2항 및 22조 2항은 바르샤바 협약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국가가 헤이그 정서에 가입한 경우에 바르샤바 협약을 준수하는 효력을 갖는다. 그래서 우리 뒤에 판례에도 나오지만 우리나라는 헤이그 정서 당사국으로 이 21조 2항, 22조 2항에 따라서 바르샤바 협약 규정들이 우리나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2007년 아까 나왔습니다만 몬트리올 협약에 가입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와 몬트리올 협약 체약국 사이에는 동협약이 적용되고요. 항공운송 계약, 뭐 take it or leave it, 환경 계약 뭐 이런 얘기 했습니다만은 대부분 미리 이 부동 문자로 인쇄된 약관 조항, 계약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약관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보통 이제 사인만 하면 되고요. 계약 체결 시에 이 약관들은 대부분 바르샤바 협약과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 법을 아는 것은 약관을 아는 것이 되겠어요. 뭐 거의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나라 판례를 볼까요? 항공운송 관련한 판례인데 1986년 7월 2일. 자,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일반법인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우리 정부도 가입한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 개정된 바르샤바 협약 제1조 2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체약국이란 개념은 바르샤바 협약과 헤이그 정서에 모두 가입한 국가는 물론 대한민국과 같이 바르샤바 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가 헤이그 정서에 가입함으로써 헤이그 정서에는 아직 가입하지 아니한 국가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바르샤바 협약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비춰보면 국제항공운송인에 대하여 그 항공운송 중에 생긴 화물 운송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소구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 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의 소에 있어서 수하인이 화물 손괴를 주장하는 경우, 그러니까 이게 화물 운송이고 지금 화물이 잘못된서 이제 뭐 손해배상을 구한다, 뭐 계약 위반, 운송계약상 손해배상을 구한다, 뭐 이런 것인데요. 주장하는 경우 채무의 본질에 따른 이행을 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명 책임을 부담하는 운송인, 추정과실 책임에 따라서 운송인이 자신은 의무를 다했다 이렇게 입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운송인이 그 화물을 송화인으로부터 인도받은 상태대로 수화인에게 인도하였음을 증명하기가 곤란한 경우가 많음을 감안하여 실제로 사실 운송인도 이걸 입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수화인이 이의 없이 화물을 수취한 사실 자체가 채무의 본질에 따른 이행에 대한 인용의 증거, 프리마 파시 에비던스, 일응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일응의 증거. 이건 영미법상 개념인데요. 일단 이러한 사실이 있으면은 그것이 하나의 일응의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다투어서 이걸 번복할 수는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24조 1항은 지금 이 전체적으로 추정과실 책임하에서 수화인이 이의 없이 화물을 수취하면은 이 운송인이 과실이 없는 것으로 일응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일 뿐, 우리 대법원 판례하면 이제 그것일 뿐 화물 손괴의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운송인에 대하여서만 이의가 필요한 것임을 전제로 한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의가 꼭 필요하다. 이의가 있어야만이 화물 손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같은 조 제4항에서 수화인이 서면에 의한 이의함이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운송인에게 사기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명백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운송인이 화물의 소개를 미리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서면에 의한 이의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사기하고 이 화물 뭘 안다는 건 악의 또는 뭐 원어로는 with the knowledge 뭘 인식하고 뭐 이런 거하고는 또 좀 다르죠. 그러니까 사기가 있으면 서면에 의한 이의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운송인이 손괴 사실을 안 것만으로는 안 것만으로는 그 서면에 이의 없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운송인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 하자에 관해서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돼요. 바르샤박 제2장에서 운송증권으로 승객 항공표와 수화물표 및 항공운송장만을 들고 있고 동여백 제24조 26조 3항에서 이 방법으로 운송증권의 유보 이외에도 별개의 서면 발송을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동조항에서 들고 있는 운송증권은 승객 항공표와 수화물표, 항공운송장만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이를 서면으로 제기해야 되는데 이 운송증권의 유보에서 제기할 수 있다. 이때 운송증권은 승객 항공표, 수화물표, 항공운송장 이 되고요. 별개의 서면 발송으로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지금 별개의 서면 발송으로 이의를 제기했나요? 더 알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운송인에 대해서 이의가 제기된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화물 손괴를 주장하면서 운송인의 책임이 인정된 그런 사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2006년도 대법원 판례가 되겠습니다. 이 국제 항공운송에 관한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1955년 헤이그에서 개정된 국제 항공운송에 있어서의 일부 규칙 쭉 우리가 살펴본 이 판례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구입니다.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 헤이그 정서에 따라서 바르샤바 협약이 적용되게 된다는 것이죠. 바르샤바 협약 제18조 1항을 보면 운송인은 탁송 수화물 또는 화물의 파괴, 망실 또는 손괴된 경우에 있어서 의 손해에 대하여는 그 손해의 원인이 된 사고가 항공 운송 중에 발생한 것이 된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항공 운송 중 during the carriage 그러니까 운송계약상 항공운송인의 책임은 항공운송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항공운송이 종료하고 보세 장치장에 입고하다가 물품이 훼손되었다 할지 이런 부분은 운송인의 책임 영역 부분이 아니에요. 18조 1항은 이렇게 명백하게 운송 중, 항공운송 중 사고에 대해서 운송이 책임을 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항공운송 중에 발생된 탁송 수화물 또는 화물의 파괴 등으로 인한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하여 정한 것으로 송화인과 수화인의 화물에 관한 권리를 규정한 바르샤바 협약 제12조 14조와는 별개의 규정이므로 이건 운송계약상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관련한 것입니다. 바르샤바 협약 12조 13조에서는 송화인의 화물 처분권 그리고 수화인의 화물 인도 청구권. 송화인은 이제 운송계약의 당사자죠. 운송인과 송화인은 운송계약의 당사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수화인은 송화인이 지정한 자로서 목적지에서 물품을 인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됩니다. 화물 인도 청구권이라는 권리가 부여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조항을 두고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운송계약 관련해서 이제 필요한 조항이고요.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송화인과 수화인의 이 권리 관계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항공 운송 중에 꼭 발생한 사고일 필요는 없습니다. 뭐 보세장치장에 적재되었다가 그 화물을 수화인이 인도받지 못하고 화물 인도 청구권이 침해되었다 할지 뭐 그렇다 하더라도 이 바르샤바 협약 제 12조 13조에 따라서 그 뭐 불법행위 책임이랄지 뭐 계약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바르샤바 협약 제 12조 13조를 한번 봐보자. 송화인이 운송인에 대하여 화물 청불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지 않은 이상 수화인은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할 때에는 화물 도착의 통지를 받고 수화인용 항공화물 운송자의 교부와 화물 인도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자, 운송 중인 물품에 대해서 화물 청구권 행사에서 수화인 이외의자가 화물을 인도받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특별한 화물 처분권 행사가 없다면은 원래 지정된 그 수화인이 이제 화물 인도 처분권을 가져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 화물 운송 계약의 국내 운송 취급인인 피고가 운송인으로부터 아무런 지시도 받지 않고 원고에게는 화물 도착의 통지를 아니한 채 이제 원고는 지금 수화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운송 취급인이 중간에 들어서 화물 통지도 하지 않고 화물 도착 통지도 하지 않고 그 수입회사 청구에 따라 수입상 청구에 따라 수출회사의 화물을 반송함으로써 화물을 다시 돌려보낸 모양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이미 발생한 수화인의 화물 인도 청구권은 이미 발생했죠. 그래서 그 수화인인 원고의 화물 인도 청구권이 요 운송 취급인에 의해서 침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뭐 이런 판례고요. 자, 항공운송 관련해서 이제 항공운송 계약을 간략히 보겠습니다. 바르샤바 협약 에 따라서 항공운송 계약상 운송인의 의무 그리고 이제 운송인이 계약 위반을 하고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그 책임 부분을 보겠습니다. 운송인은 송화인으로부터 운송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송화인이 지시한 대로 운송하여 정당한 수화인 또는 그로부터 권리를 양수한 자에게 인도해야 한다. 운송인은 그 운송과 이렇게 인도 의무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항공운송 계약은 우리 민법 14개 전형 계약인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도급 계약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운송인은 반대 특약이 없는 한 화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때 그 뜻을 수화인 또는 항공운송장에서 통지하기로 합의한 당사자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니까 화물 도착 관련한 통지 의무가 있어요. 아까 그 판례에서 화물이 도착했는데 뭐 통지도 하지 않고 뭐 그런 문구가 나왔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됩니다. 현실적으로. 항공운송인이 운송물을 인도함에 있어서 자신의 항공운임에 관하여 운송물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은 해상운송인의 경우와 같다. 그래서 그렇죠. 유치권 발생 원인 관련해서 여러분 뭐 민법 시간에 공부하시죠. 그러니까 항공운임은 그 유치권의 대상이 된 물품에 관련된 채권이니까 법상 담보권의 하나인 유치권이 발생합니다. 그 원리가 그대로 그대로 여기 항공운송계약상 유치권의 이제 발생에 적용이 되고요. 바르샤바 협약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운송인의 책임을 보면은 뭐 헤이그 협약, 그 해상 운송에 관해서 헤이그 협약도 그렇습니다만은 원칙적으로 이제 추정적 과실 책임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송인은 자기 또는 그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다는 사실 또는 그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항공운송 중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문구를 보면은 법문 협약 문구를 보면은 운송인은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결국 운송인에게 사실상의 무과실 증명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 아니냐. 이렇게 평가되고요. 뭐 추정과실 책임이라 하더라도 그 상당히 중한 운송인에게 어떤 책임 발생 관련해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가지고 있다. 운송인에게 왜 이와 같이 고도의 주의 의무, 그러니까 입증 책임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을 지우느냐? 이것은 항공운송에는 항공기 운항과 관련해서 고도의 기술이 사용되고요. 아까 여러분에게 얼핏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송인에 대한 운송인은 과실에 대한 증명 책임을 송화인 또는 수화인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가혹하죠. 그리고 이제 그 바르샤바 협약 조항을 보면 항공운송 during the carriage 이게 어떤 의미인가 뭐 관련해서 조항이 있습니다. 운송물이 공항 내 에어로돔이라고 하죠. 공항 내에 있거나 또는 항공기에 적재되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운송인의 관리하에 있는 전기관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운송인의 관리 이것이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운송인이 그 목적물을 지배하고 관리할 수 있느냐. 또한 운송이 공항 밖에서 육상, 해상 또는 하상 운송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때는 그 운송이 항공 운송물을 적재 인도 또는 환적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반대의 증거가 없는 한 운송물에 대한 훼손은 항공 운송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예, 그래서 항공 운송이라는 개념이 좀 모호한데요. 꼭 공항 밖이라고 해서 항공 운송, 운송 중이 아니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항공 운송물을 적재 인도 또는 환적할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면은 일단 그 운송물에 대한 훼손은 항공 운송 중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반증을 통해서 그걸 번복할 수는 있겠습니다. 원래 이 바르샤바 협약은 운송물 멸실 또는 훼손이 조종사의 과실, 항공기 취급 또는 운항 중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운송인으로 하여금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헤이그 의정서 헤이그 협약, 해상 운송에 관한 헤이그 협약, 뭐 면책 리스트, 뭐 우리가 살펴봤지만은 물론 이제 그거와 동일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논리 구조가 좀 비슷한데요. 지금 우리 그 헤이그 정서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이 운송인에 의한 면책 사유들 이것이 삭제되고 그 운송물을 고유한 성질에 기인한 손해 이것이 이제 면책 리스트에 준해서 계약 시 운송인이 그 송화인과 합의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운송물을 고유한 성질에 기인한 손해는 책임지지 않는다. 이렇게 약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그런 선에서. 그러니까 해상 운송에 있어서의 그 해상 운송인의 그 면책 리스트하고는 항공 운송의 경우에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항공 운송인의 책임을 그렇게 해상 운송인처럼 광범위하게 면책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항공 운송에서 항공 과실 이런 면책 사유로서 인정되지 않는다. 여러분이 그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달라라 협약 아까 나왔죠. 이건 이제 최악 운송인, 실제 운송인 나누어서 그 운송인 책임 관련해서 실제 운송인도 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래서 실제 운송인은 자기가 책임지고 있는 운송 구간에 있어서는 운송계약의 최악 당사자로 간주된다.
이렇게 규정하게 되는데 당해 운송 구간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최악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이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요. 그래서 이 과달라라의 백은 이 최악 운송인과 실제 운송인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고 또 그 송화인 운송계약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연대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 및 수화물 운송에 관한 조약인 과테말라 의정서, 아까 나왔죠? 과테말라 의정서. 이 과테말라 의정서는 지금 무과실 책임, 그러니까 바르샤바 협약 체제가 추정적 과실 책임이라면 운송인의 면책 사유를 인정하지 않은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 바르샤바 협약 18조하고 달리 이 과테말라 의정서는 운송인은 항공 운송 중에 발생한 운송물의 멸시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뭐 특별히 운송인의 규칙 사유를 법문에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송물 멸실, 훼손이 발생하면은 무과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다만 이제 운송의 지체, 운송물 멸실 훼손이 아니고 운송 후 지체인 경우에는 과실 책임주의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송물의 고유한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때는 운송인은 이에 기해서 항변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법은 어떠냐? 우리나라는 지금 몬트리올 협약 가입 당사국이기 때문에 몬트리올 협약하고 상법이 뭐 같이 적용되고요. 뭐 내용이 동일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테말라 의정서와 마찬가지로 바르샤바 협약의 추정적 과실 책임주의, 한 발 더 나아가서 항공물건 운송인의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운송물 멸실 훼손하고 이제 운송물 연착, 지체 두 가지로 나눠서 아까 그 과테 말라 의정서도 그렇죠.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서 멸실 훼손의 경우에는 육상 물건 운송인, 해상 물건 운송인과 동일하게 과실 책임을 부담하고 육상 물건 운송인, 해상 물건 운송인은 운송물 멸실 훼손의 경우에 과실 책임, 추정 과실 책임을 부담하죠. 그런데 이제 항공 물건 운송인의 경우에는 몬트리올 협약 우리나라 상법에 따라서 무과실 책임을 지우기 때문에 해상 운송, 육상 운송하고는 다릅니다. 운송물 연착의 경우에는 이제 물건을 멸실 훼손과 달리 항공운송인이 자신과 그 사용인 및 대리인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조치를 다하였다. 그리고 그 조치라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이런 걸 증명하는 경우에 책임을 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정과실 책임주의가 돼요. 몬트리올 협약 제19조에 따라서 추정과실 책임이 됩니다. 그러니까 운송물의 연착과 운송물의 멸실 훼손은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육상 물건 운송인, 해상 물건 운송인 책임에 관한 규정과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책임 제한 관련해서 보면은 자,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 킬로그램당 17 SDR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추가 운임을 지급하면서 신고한 운송물을 가액으로 제한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 중 하나에 따라서 책임이 제한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운송인은 어떤 경우에도 17 SDR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고요. 뭐 추가 운임을 지급하면서 신고한 운송물의 가액이 17 SDR 밑이라면은 이제
뭐 15 SDR이다. 그러면은 또 15 SDR 이상 책임을 지지 않겠습니다. 자, 이 바르샤바 협약에서는 뭐 해상 운송 경우도 그렇습니다만은 이런 책임 제한 규정이 고의적 불법행위, 그러니까 원어로는 willful misconduct가 됐습니다. 이 고의적 불법행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떤 운송인을 법이 보호할 필요는 없겠죠. 뭐 책임 제한을 인정하고 뭐 그럴 필요 없습니다. 고의적 불법행위에 손해가 야기되었거나 또는 헤이그 정서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항공화물의 손해가 손해를 발생시킬 의도를 갖고 또는 무모하게 그리고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것을 인식하고 행한 운송인 또는 사용인에 의하여 발생되었음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운송인의 책임 제한은 인정되지 않는다. 네, 이 부분 해상 운송에서 나왔지만은 이 고의적 불법행위, 영미법상의 고의적 불법행위라는 개념을 풀어서 규정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뭐 해상 운송 경우에 뭐 히말라야 조항이랄지 뭐 살펴봤습니다만은 항공 운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송인의 뭐 이행 보조자랄지 고용의 범위 내에서 또 행위한 자들 이런 경우에 그 책임 제한 조항이 적용될 것인가? 그러니까 이러한 자들이 역시 그 법에 따라 협약이 정한 책임 제한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르샤바 협약 제2 개정 25조에 따르면 이제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대법원 2006년도 8가 되겠습니다.